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동지인 오늘도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중심으로 사흘째 폭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과 제주 등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합니다. 한 지명자는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새바람을 일으킬 거란 반응과 정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장관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당내에선 한 전 장관을 겨냥해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루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오늘도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서 30년 만에 가장 추운 동지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기에도 무척 추워 보이는데 오늘은 얼마까지 추워지나요? 네, 저는 지금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폭포가 있는데요. 그 폭포의 좌우 그리고 뒷면까지 모두 올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출근길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온도는 영하 14도이지만 바람이 간간히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제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 강원과 충북에 내려진 한파경보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는 영하 13도, 대구 영하 9도, 부산 영하 8도 등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동장군이 매서운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라서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오늘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눈은 제주 산지에는 10에서 20cm, 전라서부에는 3에서 8cm가량의 눈이 추가로 내린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리는 눈은 대부분 오늘 오전에서 밤사이 그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의 경우 무거운 눈에 의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내년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으로 등극했습니다. 중책을 짊어진 정치인 한동훈은 여당의 현재 상황을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 비유하면서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임식에서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습니다. 현실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딘 한 장관은 이 임사에서 서민과 약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란 의미에선 정치를 멀리했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미의 정치는 20여 년째 하고 있었다며 국민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 삼아 이겨야 할 땐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 사퇴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1년 7개월 만으로 법무부는 당분간 인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이 당 혁신을 넘어 국회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당이 면모를 일심해서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습니다. 한 장관은 오는 26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연내 비대위도 공식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당면한 숙제는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당내에서는 청년층과 중도 성향, 수도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국민의힘이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재탄생하는 신호탄이 쏘아진 셈입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 인선 기준으로 열정과 실력을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따로 접촉하는 인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50대 초반인 한 장관의 나이를 감안하면 비대위원 연령대가 대폭 젊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년층이나 또는 중도, 또 수도권, 또 그런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 X세대와 3040의 참신한 얼굴을 주축이 되어 민주당보다 더 젊고 스마트한 국민의힘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비대위원은 최대 1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는 김종인, 이준석 전 대표 등 11명의 연령과 계층을 안배해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하를 건넸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당 공식 논평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라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는요, 장관 시절에 이른바 민주당 공격수로 맹활약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거친 언쟁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특유의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포용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동훈 전 장관. 이미 차기 권력으로 주목받으며 인사청문회 때부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당시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의 딸과 이모가 논문을 썼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김 의원의 오해로 빚어진 촌극으로 밝혀져 세간에 화제를 뿌렸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겐 직을 걸라고 다그쳤습니다.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민주당을 향한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나친 설전으로 협치의 폭을 좁혔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서초동을 떠나 정치 1번지 여의도로 향하는 그가 검사가 아닌 정치인으로 어떤 화법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자, 이로써 일단 여야를 이끄는 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으로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법무장관과 이 피의자의 관계에서 사실상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 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총선에서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승패에 따라서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도 극과 극으로 갈릴 전망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백현동 특혜와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죄가 무겁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이에 맞선 이 대표는 체포안 표결에 앞서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24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한 전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이후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민주당 내 친명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선 준비를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중요한 측면들은 또 한편으로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국민들께 제시하고
한 전 장관과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야각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은 다음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검사와 피의자의 구도에서 여야의 대표 주자로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대결 구도가 펼쳐질지 전국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를 했습니다. 한 전 장관이 여당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지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전 장관 어제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정치 무대에 데뷔를 했죠. 먼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이유를 아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락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전 장관 이제 국민의힘 향방을 이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 비유를 했고 또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뭐 이런 정치 무대 데뷔의 모습이 어제 있었죠. 글쎄 그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쭉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단어들이 머리에 와닿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임사였죠. 그러니까 말해서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이게 그 대권 후보들이 흔히 하는 말 같이 들릴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뭐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하는 말에 이어서 나온 게 뭐냐면 주변에서는 여의도 문법대로 당에서 삼고 처리해오길 기다려야 된다. 그런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결심했으면 간보거나 하지 않겠다는 나름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당에서 원하면 들어오는 모양새로 만들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대목이고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목에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 삼겠다. 나름의 각오를 밝힌 거죠. 자기 나름의 이제 각오인데 요 대목 하나. 또 마지막으로는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 동료 시민. 동료 시민. 우리 보통 국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료 시민. 이게 마이 펠로 시티즌. 미국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거든. 마이 펠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흔히 하는 말로 한동훈 장관께서 여의도 문법과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줄 심산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새롭고 도전적이고 미래를 언급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73년생의 한동훈 전 장관 총선 앞둔 여당을 이끌게 된 거죠. 평가들이요. 거침없는 언변, 또 패션 감각, 대중적 지지 이 높은 한 전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알려진 이 국민의힘의 영남 올드된 영남당에 대한 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보셨을 때는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일단 한동훈이라는 이미지를 좋아해요. 네. 법무장관 그러면은 원래는 조금 강요들 중에서도 먼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이제 검사 출신 내지는 법조인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좀 올드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데요. 이제 문제는 공천일 거예요.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하냐. 지금 공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검사 출신들이 몇 분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관위원장도 검사로 온다 그러면은 또 검사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공천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세대, 청년, 뭐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과연 지금 이렇게 화려한 언변 또 화려한 단어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체를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얘기이기는 한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은 만약에 진짜로 이랬다면 예.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책임감이 어쩌고 그랬으면 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던 것이 이 정권 들어와서 인사검증이에요. 아, 예. 그러면 인사검증에서 야 진짜 인사검증 옛날 청와대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네 이런 평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 그게 아니고 이건 뭐야 용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구나. 용산에서 이 사람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 그냥 서류에다 고무도장 찍어주는 식으로 했구나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이죠. 이제 이 부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지적까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럼 제가 민주당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간판이 바뀌어서 뭔가 이미지는 변화돼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그때 뭐 86그룹이 지금 진치고 있는 이 민주당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뭔가 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좀 글쎄 대결로 벌어지면 좀 너무 올드한 느낌이 변하는 건 아닙니까? 글쎄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예.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거나 용산이 바라보는 것은 피의자 대 검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구속영장을 놓고 2번씩이나 뭐 한동훈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대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2번 다 이기긴 이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은 전 국민이 다 학습을 하게 돼서 알게 됐고요. 예. 거기다가 또 이 제너레이션 갭, 네.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나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미지. 네네. 그리고 하나는 좀 말하자면은 젊고 참신한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이 가지는 이미지는 386과 이재명으로 대표가 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예.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자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딱 10살 차이예요. 네. 1973년생 이재명 대표는 64년생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제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63년생이 10살 차이예요. 예. 그리고 보시죠. 그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쇄신하고 청풍, 신선한 바람 느낌이 어찌됐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86들은 어찌됐건 그 세대와 세력이 좀 다른 거예요. 이 대목이 어찌됐건 민주당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대와 세력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네. 이 대목을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죠. 예. 아까 뭐 신 전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인사 검증에 있어서 이제 목소리를 못 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보세요. 인사 검증단은 법무장관 휘하에 있긴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한 사람을 일종의 프로세스에서 과정에 의해서 스크린하는 정도지 예. 주도권을 못 가진다는 건데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당대표 사이는 달라요. 이게 처지가 다르다고 주체가.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가 될 거다. 할 소리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박약하고 제가 보기엔 말하기 시작하면 어떡할 겁니까? 야당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지금 처지와 상황이 위치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안에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전망인데 어떤 인물들이 합류하게 될지 여기도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하신 분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신경민 의원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공식 지명이 됐는데 다음 절차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가 이게 궁금하죠. 또 비대위원 인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을 끄고 있는데 신성범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절차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인물들이 좀 화마팽에 오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될 테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마 26일쯤에는 정식 임명될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고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내정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윤재호 원내대표가 일찍 둘이서 이야기하고 나와서 한 게 있잖아요. 젊고 참신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비대위원 1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거의 다수는 아마 젊고 참신한 또 수도권, 예. 여성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한두 명 정도는 아마 중심을 잡아주는 전현직 정치인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젊고 참신하다 그렇게 이제 비대위원을 구성할 거라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지 또 그렇게 한다고 쇄신되는 건지 밖에서 보시기 좀 이것도 좀 불편하게 보십니까? 어렵다고 아니요, 보십니까? 아니요, 뭐 항상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결과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뭐 참신하고 뭐 능력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 실제 인물을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물론 비대위원들 중요한데 비대위원들은 그렇게 큰 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힘을 가지려면은 비대위원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요. 예. 그게 박근혜 비대위의 장점이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비대위원들이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예.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공사석에서 다 해가지고 그게 다 기사화되고 그래서 그게 강점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한동훈 비대위가 그럴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가 글쎄 중도 이제 맞닥뜨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 확장성도 문제고 보수부 결집을 할 수 있는지도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이 한 이야기 중에 제 눈길 끈 대목이 예. 당내 상황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당내 상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 자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좋은 당이 국민의힘이다. 보수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예. 그러게 왜? 그래야 당이 더 강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대목.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하고도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당내 비주류들 밀려나간 예를 들어서 뭐 유성민이 이준석 예. 나경원 안 만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만나서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한동훈 전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긴 것. 그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용산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냐 이것도 생각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급하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딱 내선 의미 어디라고 보시겠습니까? 다른 카드가 이제 안 맞다고 보는 거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맞았을 텐데 예.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거고요. 네. 매우 급하다. 강서 재보궐 이후에 지금 하루하루가 급하게 돌아갔고 김기현 체제로는 도저히 못한다라는 것이 일단 판가름이 난 마당에 예. 확 저렇게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서 짧은 축하를 전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 전 장관을 겨냥한 비판에 쏟아지고 있죠.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점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 원로들이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띄워주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한 전 장관을 향해서 무책임함의 극치다 이런 반응과 함께요.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한나 땡.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당내 분위기는 진짜 한나 땡입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기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한테는 땡큐가 맞죠. 그런데 만약에 한 장관이 국무의 일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그 태도하고 지금 정치적 어떻게 보면 최고위 책임자가 됐을 때 그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여당 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지금 가늠을 하지 못하겠어요. 법무행정의 공백 같은 것은 뭐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한동훈 없는 법무부가 뭐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장관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이분의 품성상 그렇게 변신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본다면은 예. 이건 뭐 굉장히 고마운 인선이 될 것이고 예. 앞으로 여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이미지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한 정치인의 모습, 비대위원장의 새로운 모습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는요. 한 전 장관의 최우선 과제, 당정 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건 하고 불만 있는 건 얘기하고 이렇게 당정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요걸 가능할까요? 저는 직언과 쓴소리는 기본 상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예. 한다고 봐야 돼요. 흔히들 자꾸 상명하복 둘 사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를 그냥 부하 이렇게 관계로 보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동업 파트너 느낌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수사할 때도 보면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거의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 실력과 저 친구는 실력이 있어. 내 후배이긴 하지만 예. 이 정도 이미지라고 저는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맹종하지 않겠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 하게 되면 대통령도 실력 있는 후배가 또 당대표가 돼서 이야기하면 들을 수밖에 없고 들을 준비는 충분히 갖췄다. 오히려 더 나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뭘 해줘야 되냐. 정말 정부 여당다움, 여당다움을 회복해 줘야 돼.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국민들이 실제 불안을 겪고 있는 불안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당답게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예.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예. 국민을 좀 참아줘 달라든지 아니면 믿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당 다음을 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한 전 장관의 첫 시험대가 있죠. 민주당 28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총선 후에 독소조항을 뺀 특검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이 민주당에 역제안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내든지 그냥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여권에서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계속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협상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예. 지금의 이 상황을 짐작하지 못했다. 이거 야당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뜬금없는 소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검사 때 수사를 했던 것은 선배 신상을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 대표가 되면 이제 선배인 윤 대통령의 신상을 공략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력 있는 후배 검사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특히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할 때는 한동훈 장관이 자기 스탠스를 분명히 취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마 한동훈 장관의 본색과 실력이 금방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색과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김건희 특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그러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이 특검법 자체가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2명 중에 1명을 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 기간이 20일에 수사기한 70일, 그리고 4명의 특검보, 20명의 파견 검사, 40명의 특별수사관, 40명의 파견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20일과 70일이 뭡니까? 선거기간 내내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매일 브리핑이 가능해요. 뭐냐? 공소의 사실에 관해서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이름 석자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너무나 뚜렷한 명백한 법이에요. 그러면은 저 독소 조항은 몇 개를 빼고 한다든지 진짜로 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연루된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건 너무 한쪽에 정치적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좀 선거 후에 하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보세요. 예. 이게 국민들이 알게 되면 너무 심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 테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감은 그 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예. 명분도 생겨, 거부권 행사 명분도 생겨. 더 나가면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재의결 될 때도 예.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재의결 할 때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아하.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실체를 알게 되면. 예.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에 대해서 예.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협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적이고 좀 독소 조항을 바꿔가면서 또 이게 정치적 특검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이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특검이 있었는데 그 예. 특검 법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지금 이 특검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예. 원래 대통령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으로 들어갈 때 지금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은 특검 추천 권한이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고요. 예. 근데 이걸 만약에 협상을 하자 그러면 정당이 아닌 다른 뭐 중립적 객관적인 기구에서 그럼 추천을 하자. 이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것도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또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지금 브리핑 얘기를 하는데 예. 모든 특검이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못 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고요. 예. 대상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 내놓은 거에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이제 병합하는 과정에서 정의당 버전과 민주당 버전을 뭐 섞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가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요. 예. 이 법안 자체가 완전히 악법이고 총선형이고 정무적이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고요. 예.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거 연말에 큰 폭풍이 오고 있다. 태풍 시즌이 아니지만 태풍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름부터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새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는 것은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시험대가 이 김건희 특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요 내년 초에 이제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서 이 대표와 이 한 전 장관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올해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수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의 대화가 어느 정도 보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니까 간다 치면 대통령과 3자가 대화하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올해는 아시는 대로 뭐 의전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예 안 갔잖아요. 안 가고 부산 갔다가 양산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행이다. 그리고 자꾸 지금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검사대 이재명 피의자 피고인 대립구도가 만들어진 건 걱정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검사 이미지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이야기고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적어도 저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크게 나갈 테고 그 판단의 몫을 아마 언론과 국민에게 남겨둘 공산이 크죠. 알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지금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한동훈 전 장관 내년 총선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를 굳힐 수 있을지도 지금 관심입니다. 한 장관 목소리를 한번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자, 정치인으로서의 한 전 장관의 운명이 내년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년 총선을 만약에 이긴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뭐 이런 건 좀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바로 대권 후보로 직상승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좀 애매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거나 진다면은 한동훈 효과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경우로 예상을 한다면은 또 직하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 사실 한동훈의 운명과 이재명의 운명이 같이 걸려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운명도 같이 걸려 있다. 그렇게 보면은
2024년은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뭐 패배할 경우에는 누가 패배하든지 간에 정치적 생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까지 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전 장관 박 전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저도 현역 의원 시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당 내 야당 대표였잖아요. 특히나 세종시 문제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딪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비대위원은 사실은 김종인, 또 이상돈, 뭐 그리고 이준석 이름이 이때 등장해요. 2012년에 기록됩니다. 예. 심지어는 지금 해관부 장관하는 행정부 장관은 이상민 변호사도 그때 정치세전 특위 간사로 들어와 있었어요. 저 당사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때 당명을 아예 바꿨잖아요. 파란색에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에서 붉은색, 빨간색의 새누리당으로 바꾼 게 이거예요. 이때 완전 탈바꿈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뭐랄까 정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한 전 장관이요 총선을 어떻게 이끌지 또 앞으로 미래 권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신 의원께서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글쎄 이제 상대방으로서가 아니라 한 젊은 정치인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동에 대해서는요? 좋죠. 근데 하여튼 말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까지처럼 하면은 낭패하기가 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 생각을 나침판으로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유타주에서는요 매년 1,200마리가 넘는 사슴들이 하늘을 나는 이 진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야생 사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박산중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헬리콥터에 사람이 올라타더니 이어서 무언가를 끌어올립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하늘을 나는 사슴 3마리인데 마치 산타 썰매를 연상시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헬리콥터로 사슴을 데려와 건강검진을 합니다. 여름철 쌓인 체지방 등을 확인해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목에는 위치 추적 장치, 이른바 GPS를 부착해 사슴의 위치와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유타에서만 이렇게 보호되는 사슴이 1,200마리가 넘습니다. 하지만 로키 산맥의 혹독한 추위 때문에 사슴의 생존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It's been rough. We're seeing, right now I'm sitting at about 37% adult survival. 그럼에도 야생동물 보호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슴 생존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스리랑 고개 아고 말고 사방팔방 넘어간다. 자, 화제 속의 첫 방송이 된 이 미스트롯 시즌 3 1라운드부터 1대1 데스매치를 진행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더 강력하고 화려해진 미스트롯 3 소식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차세대 트롯 아이돌로 주목받으면서 화제가 된 두 사람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누가 또 생각을
손에 끝없이 울리는 사랑 해바라기꽃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 일편단심 그리는 것 예, 1라운드부터 아주 사실상 결승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롯 아이돌의 탄생 예고한 그런 무대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셔도 지금 아침부터 기운이 돋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무대에 계속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로트 아이유라고 불리는 김소연 씨와 오유진 씨는 타 방송을 통해서 이미 이제 알려진 분들이었는데요. 또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어제 보면서도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아이돌이라고 해도 그런 손색이 없는 그런 무대 매너와 센스 그리고 댄스 실력도 살짝 보여줬고요. 그리고 노래 실력은 뭐 그 감탄을 그냥 감탄이 아니라요. 넋놓고 봤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기분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1살 동갑내기 트롯 신동 라이벌들의 대결도 펼쳐졌습니다. 네. 무대로 만나보시죠. 헤어지고 좋아하다 미워하고 떠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오직 한번 무대 본 듯 다녀가니 날까지 너는 왜 돌아오질 않느냐 강이야 네, 정말 뭐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11살짜리들이 저런 감성이 어떻게 나오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작은 거인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데요. 그 빈예선 양의 같은 경우는 그 K 방송사 전국 노래자랑에서 역대 최연소로 전국 그 연말 대회 우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그런 잠깐 미니 인터뷰를 보니까 미스트롯을 너무 나오고 싶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가족이 조금 이제 어려워져서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이미자 선생님의 모정을 부른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 저는 눈물 흘리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동영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고아인 양의 그 11살의 파워도 아까 박지현 씨, 안성훈 씨 어깨춤 추는 거 같은 게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울다 울리다 막 정신없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저런 거 보면은 가수는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습을 잘해서 또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해요. 근데 앞서 본 무대였지만 이번 시즌 챔피언부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어요. 막강한 우승 후보들임을 증명을 하고는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데스매치로 시즌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굉장히 몰입감을 높였는데요. 이제 오라트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긴 했는데 이게 오라트를 줘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무대여서 그 챔피언부 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최수연 씨가 등장할 때부터 약간 처음부터 가왕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에는 조금 비슷한 오디션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역시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예능의 힘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새싹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한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겨울제철 방황머리 아티스트 한동아리 난간 위에서 다 같이 아직 내가梦도와 부르는 이름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침에 제가 많이 보던 분. 김현우 마스터님께서 저희 작은 아빠십니다. 작은 아빠십니다. 작은 아버지요? 진짜로요? 작은 아버지. 외로워도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
경연에서는 최초로 재투표가 이루어진 무대였다고 하는데 경연 무대에서 방어 해체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이제 또 장점이라고 네. 하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제주꾼들이 나태주 씨도 그렇고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빙수 씨는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분이 있는데 이찬원 씨랑 뽕숭아학당에서 한번 그 방어 그런 해체 쇼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해체를 하면서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그 리듬감이랑 이런 게 그냥 보면 안 되겠는데 이런 강렬 냉장고를 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뭐 저런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최 기자가 보시기에 어제 방송 보셨을 때 가장 특별 또 이런 것에서 기억이 남는데 주목하는 무대는 뭐였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11살의 힘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았던 것 같고요. 빈혜서 씨의 그 모정이라는 것이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들이 어머니에게 또 어머니가 딸에게 김현우 마스터가 빈혜서 양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 내 엄마가 불러주는 것 같다. 보컬의 신이라고 하는 김현우 마스터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함께 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유진 씨, 김소연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돌로 좀 트로트 아이돌로 유명했던 분들이라서 트로트 프린세스, 트로트 아이유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좋은 무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라운드 때부터 1대1 데스매치로 몰입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좀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살짝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미 이제 72인의 얼굴이 공개됐으니까 지금 왜 안 나오냐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한 주인공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또 10대 돌풍 중에 하나입니다. 정서주 양이라고 리틀 이미자라고 불리는 굉장히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유명한 이제 도전자가 있거든요. 네, 그 정서주 양의 무대를 비롯해서 또 챔피언이나 또 여신부라는 게 또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신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역부가 전통의 현역부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부에서는 또 어떤 현역들이 정말 매운맛을 보여줄지 그런 거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또 하나 이제 관심되는 게 이제 마스터 군단이죠. 보컬의 신으로 불리는 이 김현우 씨 또 호랑이 마스터로 불리는 박할린 씨. 활약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이 경연에 나와서 중압감을, 그러니까 무게감과 그런 걸 훨씬 준 것 같아요. 트로트 예능이면서도 오디션이면서 또 김현우 씨의 그 보컬, 그 뮤지컬 감독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김현우 씨는 조카가 나왔는데 처음에 보고 서로 너무 놀라서 나오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냉정하게 또 심사하는 모습들이 정말 단호하구나. 그리고 또 약간 실수를 할 것 같으면 박할린 씨가 무대를 향해서 지휘하듯이 이렇게 음량 조절, 뭐 박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역시 음악 감독의 신은 또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스트롯 세 번째잖아요. 뭐 송가인 씨도 있었고 또 양지은 씨 있었잖아요. 쭉 최 기자가 지켜볼 때는 이게 뛰어난 진짜 그 가수는 태어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연습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세요? 그 타연한 목소리 타고난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고 송가인 씨도 마찬가지고 양지혜 씨는 그 국악을 하는데도 굉장히 청아하잖아요. 태어난 것을 무시할 수 없겠으나 그렇게 갈고 닦은 임영웅 씨도 10년 동안 연습을 했고 송가인 씨도 워낙 많은 노래 경험이 있었고 그 노력하는 천재들이 많다는 게 또 이번 미스트롯 시리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사실 이제 좀 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이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것에 놀랐고 이제 트로트뿐만 아니라 성악이나 다른 장르의 결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K-트로트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정말 성인 가요, 전통 가요, 대중 가요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대전의 한 농가에서 소의 입가 주위로 고드름이 얼어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춥죠. 마치 북극 같은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그 모습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숨을 내뿜는 모습이 참 힘겨워 보입니다. 자전거를 함께 타고 신호를 기다리는 엄마와 아이는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릉에서는 강추위 속에 바다에도 고드름이 얼었습니다. 절기상 동지를 맞아서 서울 쪽방촌에서는 팥죽을 나눠 먹으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차가운 한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곳들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는 피해도 계속 접수되고 있고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제주공항에서는 비행기 혈항에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남부지방에서는 비닐하우스 붕괴를 막기 위해 눈을 치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한장이었습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다는 동짓날인 오늘 어제에 이어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4도, 대관령이 영하 19.8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느낄 수 있는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19.6도, 대관령이 영하 29.9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로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며 추위가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